삼국지의 혼란한 시대, 전쟁의 불길이 사방에서 치솟던 때에 세 가지 거대한 세력이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조조, 손권, 그리고 유비였습니다. 그중 조조와 손권은 강력한 군대와 광대한 영토를 소유했지만 유비는 영토도 군대도 없는 떠돌이 장수에 불과했고 늘 다른 세력에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군사 천재로 불리던 제갈량은 막강한 조조나 손권이 아닌 바로 그 유비를 선택해보자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 제갈량의 비전과 이상을 반영하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조조나 손권 밑에서 벼슬을 할 수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힘없는 유비를 따랐을까요? 이는 단순한 충성심이나 기회주의가 아니라 천재의 깊은 계산이 숨어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이 제갈량으로 하여금 유비가 언젠가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결정은 과연 옳았던 것일까요? 그 당시 조조는 마치 하늘에 솟은 산과 같았습니다. 그의 군세는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권력은 하북에서 중원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조조는 천자의 이름을 빌려 제후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의 걸음걸음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손권은 젊었지만 강동의 기반을 물려받아 장강이라는 천혜의 요새와 뛰어난 손씨 가문이 재능을 바탕으로 당당히 천하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비는 그저 떠도는 인생이었고 남의 세력에 얹혀 살아가는 신세였습니다.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으며 황숙이라는 명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누구라도 세 사람을 비교하면 유비가 모든 면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갈량은 이처럼 불리한 인물을 선택했을까요? 제갈량은 결코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수경 선생 사마귀의 가르침을 받으며 세상에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수경은 제갈량 안에서 비범한 잠재력을 보았고 그가 언젠가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와룡이라는 호를 붙이며 종종 명사들과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형주목 유표나 익주의 유장이 관직을 제안했을 때에도 그는 모두 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세속적인 영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이상과 포부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제왕공을 도운 관중 혹은 전국시대에 제나라를 위협했던 악에 비견하며 반드시 진정한 명군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207년 유비가 제갈량의 초갓집을 찾아옵니다. 당시 유비는 이미 여러 번 실패한 장수에 불과했습니다. 좌장군이라는 명칭만 있었을 뿐 영토도 군사도 없었고 그 곁에는 관우와 장비 두 형제와 한낱 희미한 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은보화나 권력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세 번이나 초갓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유비를 비웃으며 그가 어떻게 와룡 같은 인재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제갈량이 마침내 마음을 열고 은거를 벗어나 유비와 함께 험난한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유비의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되었고 제갈량은 촉한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그는 조조나 손권이 아닌 유비를 선택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제갈량의 마음과 안목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조에게서 그는 시대의 거인이자 영웅을 보았지만 동시에 피로 물든 폭군을 보았습니다. 조조는 한때 서주를 불태우고 백성의 곡식을 빼앗으며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로 인해 민심에 깊은 상처가 남았고 제갈량의 고향 낭야가 속한 청주 또한 그의 공격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는 제갈량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유학자로서 인의와 충효를 삶의 근본으로 삼은 제갈량에게 조조는 결코 명군이 아닌 폭군이었습니다. 조조를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이상을 스스로 더럽히고 묻어버리는 일이었으며 설령 그를 따른다 해도 수많은 모사들 가운데 한 명일 뿐 자신의 재능을 온전히 펼칠 공간은 없었습니다. 손권은 달랐습니다. 강동은 탄탄했고 그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손권은 아버지와 형의 유업을 이어받아 자리에 오른 군주일 뿐 그 마음속에는 한 왕조를 부흥시키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땅을 지키고 가문이 기득권을 보존하는 것만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위대한 이상을 품은 제갈량이 단지 사익을 추구하는 군주와 뜻을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권은 높은 산일 수 있으나 제갈량이 서고자 한 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한왕조의 혈통을 이은 황숙으로 동안의 정통성을 대표했습니다. 이는 제갈량과 같은 유학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적 가치였습니다. 비록 세력은 미약했지만 유비는 누구보다 인의를 중시하는 인물이었고 이는 와룡이 마음 깊이 존경해온 덕목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비의 이름을 들어왔고 그가 백성을 아끼며 인간미 넘치는 행적을 남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유비는 남다른 포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땅도 군대도 없었지만 제갈량에게는 끝없는 하늘을 열어줄 수 있는 군주였습니다. 유비에게 제갈량은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나라의 영혼이자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도를 근본으로 삼고 인을 으뜸으로 삼는다. 제갈량이 유비를 선택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인의의 도, 충효의 도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연약한 풀 한 포기 같았던 유비였지만 제갈량의 눈에는 폭풍우 속에서도 곧게 자랄 거대한 소나무의 새싹이었습니다. 롱중의 초가집에서 이뤄진 만남은 단순한 군신의 인연이 아니라 이상과 책략이 맞닿아 삼국시대의 장대한 서막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찬 바람이 롱중의 언덕을 스쳐 지나가고 흰 서리가 덮인 사냐는 마치 혼란한 시대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언덕에 자리한 초가집 안, 한 청년이 학처럼 고요히 앉아 손에는 깃털 부채를 들고 눈빛은 저 먼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와룡 선생이라 불리며 천하를 뒤흔든 제갈량이었지만 당시 그는 그저 산속에 응거하는 선비일 뿐이었습니다. 성현의 글을 읽고 검은 꼴을 타며 향촌의 명사들과 교류하는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큰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불길은 시대를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천하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며 동안 왕조의 빛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헌제가 동탁의 소나기에 들어가자 군웅들은 사방에서 본기하여 권력을 다투었습니다. 하북의 원소, 서주의 여포, 형주의 유표까지 모두가 폐업을 꿈꾸며 천하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점차 세력을 굳히며 시대의 기둥으로 떠오른 세 사람은 조조, 손권, 그리고 유비였습니다. 북방의 호랑이 조조는 강대한 군사력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천자의 이름을 빌려 제후들을 지배했습니다. 강동의 젊은 군주 손권은 장강의 천의 요새와 손씨 가문이 재능을 무기로 굳건한 터전을 세웠습니다. 반면 스스로 황숙이라 자처한 유비는 좌장군이라는 명칭과 한왕조를 부흥시키겠다는 꿈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을 한자리에 놓고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조조는 하늘에 닿을 듯한 산이었고 손권은 광대한 강물이었으며 유비는 그저 폭풍에 흔들리는 연약한 풀 한 포기일 뿐이었습니다. 조조는 이미 그 시대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관리 가문 출신으로 황건적의 난을 평정하며 이름을 날린 뒤 점차 권력을 장악하여 하북을 굳건한 근거지로 만들었습니다. 뛰어난 군사 지략과 더불어 인재를 알아보고 기용하는 능력까지 갖춘 그는 순욱, 곽가, 훗날 사마이와 같은 걸출한 모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또 헌제의 명분을 내세워 천하를 끌어들이며 서주, 청주, 연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팽창이 돼가는 피와 눈물이었습니다. 서주를 공격할 때 조조는 불태우고 약탈하며 무차별 학살을 명령하여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청주 역시 지방 세력의 저항으로 일부 막을 수 있었지만 그 땅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조의 힘은 의심할 수 없었지만 그 힘은 잔혹함과 끝없는 야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손권은 조조보다 젊었지만 나름의 강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손경과 형 손책이 남긴 강동의 터전을 물려받았고 장강의 험준한 지세 덕분에 마치 천혜의 요새처럼 외적이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땅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는 군사력뿐 아니라 주유, 노숙, 훗날의 육손과 같은 뛰어난 모사들을 거느리며 강동을 다스렸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결단력 있는 그는 강동을 강대한 세력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만약 조조가 하늘 높이 솟은 산이라면 손권은 끊임없이 흐르는 깊은 강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비는 어땠을까요? 그는 많은 이들의 눈에 패배자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한때 집신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고 조조처럼 화려한 가문도 없었으며 손권처럼 물려받은 기반도 없었습니다. 원소, 조조, 여포,
유표 밑에 위탁했으나 번번이 빈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서기 207년 형주에 몸을 위탁했을 때 그에게는 위영제 관우와 장비 두 사람만이 곁을 지키고 있었고 조정에서 내려준 좌장군이라는 명칭뿐이었습니다. 영토도 강대한 군사도 없는 그는 다만 한왕조를 부흥시키고 천하의 태평을 가져오겠다는 가느다란 꿈 하나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유비는 바람에 흔들리는 한 폭의 풀처럼 보였고 이 혼란한 세상에서 끝내 살아남을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가장 약한 자가 제갈량 삼국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제갈량이 세상에 나서기 전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갈량은 청주의 낭야에서 태어났는데 그 땅은 한때 조조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숙부 제갈량과 함께 살았으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일찍부터 비범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명망 높은 학자 수경선생 사마귀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는 학당을 놀라게 할 만큼의 지혜와 포부를 보였고 사마귀는 그에게서 천하를 안정시킬 위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와룡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며 여러 왕족과 명사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형주의 유표와 익주의 유장이 관직을 제안했지만 그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세속적 영달에는 뜻이 없고 은거하며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큰 이상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관중제 황공을 도와 9차례 제후연맹을 주도하며 폐업을 이룬 대신 이나 악의 전국시대 제나라를 거의 멸망시킬 뻔한 명장에 견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최주평, 서서 등과의 담론에서 자신은 진정한 명군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세상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말했듯 선비는 나무 위에 앉는 새처럼 군주를 고른다. 제갈량에게 있어 명군은 단순히 가장 강력한 자가 아니라 인의와 충효의 도를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207년 유비가 융중을 찾았을 때 제갈량은 겨우 27살이었고 유비는 이미 40을 넘긴 나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 세대에 가까운 간극이 있었지만 유비가 가져간 것은 금은보화도 권력도 아닌 별표 성심 별표이었다. 그는 산을 넘고 3번이나 초가집의 문을 두드렸으며 관우와 장비의 의심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만나주지 않고 나가서 유람중이라는 말만 남겼다. 두 번째는 집안에서 태연히 검은 꼴을 타며 손님을 맞을 뜻조차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비에 젖은 옷을 입고 묵묵히 기다리는 유비를 보자 제갈량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며 고개를 숙였다. 좌장군께서는 참으로 성심을 지니신 분이로다. 맹자가 말했듯 성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큰 뜻은 땅을 흔든다. 바로 그 성심이 와룡의 마음을 흔들었다. 비록 유비는 조조와 손권에 비하면 너무나도 약했지만 그 안에는 제갈량이 가장 소중히 여긴 이상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서 텅 빈 하늘을 보았다.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하늘 말이다. 조조는 너무 강했으나 잔혹하여 유교적 이상과 맞지 않았다. 손권은 안정적이었으나 그저 영토를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여 큰 뜻이 없었다. 오직 유비만이 비록 약했지만 한 왕조의 후예로서 정통성을 상징했고 제갈량이 중시한 도, 인의와 충효를 품고 있었다. 게다가 유비는 제갈량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는 그 위에 천하의 설계를 그릴 수 있었다. 초가집 그늘 아래 제갈량은 이미 앞날을 보았다. 거칠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은 곧 그의 이상을 실현할 무대였다. 만약 조조가 북방의 맹호여 손권이 장강에 굽이치는 강물이라면 유비는 광풍 속에 흔들리는 한 폭의 풀과도 같았다. 약하고 위태로웠으나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생명력이 있었다. 그에게는 강대한 군사도 굳건한 영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삼국 최고의 천재 제갈량은 평생의 뜻을 그에게 맡긴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유비의 지난한 여정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 여정 속에서 인의와 끊기는 한낱 패배자를 희망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았다. 161년 탁군에서 태어난 유비의 삶은 가난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집자리와 집신을 팔며 두 형제를 홀로 길러냈다. 그의 유년기에는 고귀한 서당이나 명사의 가르침 대신 어머니의 땀과 고단함만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일찍이 한 가지 귀한 덕목을 배웠다. 바로 타인에 대한 연민이었다.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유비는 재산도 권력도 없었으나 뜻을 품고 위병을 모았다. 그리고 두벗 관우, 장비와 함께 봉기 진압에 나섰다. 그 행동은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백성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덕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비록 작은 불씨 같았지만 그의 인의는 일찍부터 동지들을 끌어당겼고 훗날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난을 평정한 뒤 그는 안희연령이라는 작은 관직에 올랐지만 부패한 관리의 모습을 보고 곧 벼슬을 내던졌다. 이후로 유비의 삶은 끝없는 유랑이었다. 원소 밑에 들어갔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서주에서는 도겸이 맡긴 땅을 여포에게 단숨에 빼앗겼다. 조조에게 몸을 위탁했으나 목숨을 위협받아 도망쳤고 형주에서는 유표의 극진한 대접에도 뿌리내리지 못했다. 20여 년 동안 그는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고 집이라 부를 만한 한 조각 땅조차 가지지 못했다. 세상의 눈에 그는 단지 남의 호의에 기댄 무능한 방랑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유비는 결코 범부가 아니었다. 비록 제갈량처럼 성현의 고전을 깊이 읽은 학자는 아니었으나 그는 드물게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충성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관우와 장비가 도원결의에서 죽음으로써 그와 함께하기로 맹세한 것은 금은이나 권세 때문이 아니었다. 그가 그들을 친형제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시냐, 위 백성들이 조조의 군사를 피해 목숨 걸고 유비를 따라 강을 건넌 것도 그가 백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유비는 장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나는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백성의 마음을 잃을 수는 없다. 바로 그 인이 야말로 그를 특별하게 만든 힘이었다. 그의 손에는 황숙이라는 이름뿐이었고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으나 그 인의가 곧 그의 무기였다. 207년 유비가 유표의 보호 아래 형주에 머물렀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객에 불과했다. 강대한 군대도 굳건한 영토도 없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그는 운명을 바꾸는 길에 들어섰다. 형주는 동호와 조의 사이에 놓인 전략적 요충지였고 두 세력의 위협은 날로 거세졌다. 유표는 능력이 부족하여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유비를 북방방어에 배치했으나 정권을 맡길 용기가 없었다. 유비는 명성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때 그는 와룡, 제갈량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그 이름은 그의 옛 책사 서서위 입에서 나왔다. 서서는 이렇게 말했다. 공명은 천하의 기재, 내 재주는 그와 비교하면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에 유비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결국 그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용중으로 향했다. 관우는 오만한 성격대로 불만을 터뜨렸다. 맏형, 겨우 베옷 입은 서생 한 명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한단 말입니까? 장비는 더 거칠게 소리쳤다. 그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묶어 끌고 오리라. 그러나 유비는 빙그레 웃으며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다. 오늘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면 내일 누가 나를 위해 천하를 세워주겠는가? 그 끈기와 성심이야말로 유비를 조조나 송권과 구별짓는 것이었다. 그는 제갈량 앞에 서서 금은보화를 내놓지도 권세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오직 한 가지, 한시를 부응시키려는 뜻과 한 조각의 진심만을 가져갔다. 세 번의 방문, 비와 바람 속에서도 원망 한마디 없었다. 그 순간 제갈량은 마침내 나와 고개를 숙였다. 좌장군은 참으로 내가 따를 만한 분이시다. 맹자가 말했듯 인의는 군자의 근본이요. 성심은 천지를 감동시킨다. 유비의 성심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큰 뜻을 위해 몸을 굽히는 자의 증거였다. 그러나 유비는 인의만 가진 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을 알아보고 등용하는 눈을 지녔다. 모략은 조조만 못했고 결단력은 송권만 못했지만 유비는 자신의 부족을 채워줄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관우와 장비는 무력의 기둥이었으나 천하를 설계할 머리는 아니었다. 제갈량이야말로 마지막 조각, 그가 꿈꾸는 대업을 완성할 혼이었다. 그래서 유비는 단순히 책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에 혼을 불어넣을 자를 구했다. 그는 제갈량에게 권력과 자유를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것은 조조도 송권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 거센 폭풍 속 한 포기 풀처럼 위태롭던 유비는 바로 그 인의와 끈기로 증명했다. 힘은 군대나 영토에만 있지 않다. 백성의 마음에 있다.
그는 빈손이었으나 그 빈손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그래서 제갈량은 보았다. 유비는 가장 강한 자는 아니었으나 가장 따를 만한 주군이었다. 그 순간 용중의 초가집 앞에서 약한 풀이 뿌리를 내렸다. 훗날 폭풍우 속에서 우뚝 솟아 삼국의 폭풍을 견뎌낼 소나무로 자라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제갈량은 삼국의 세 거인 중 가장 강대한 조조를 버리고 거의 절망적인 이 유비를 택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권력의 빛에 가려진 조조의 그림자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조조는 기원 후 155년 예주 패국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관직을 지낸 명문가였고 아버지 조승 역시 동안 왕조의 고위 관리였으며 하우시 가문에서 양자로 입적시킨 인물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부터 조조는 남다른 총명함과 대담함을 드러냈다. 젊은 시절에는 조정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지방관리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했지만 특유의 꾀와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조조는 곧바로 기회를 잡아 군대를 모집하고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쳤다. 이후 그는 점차 세력을 키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 기원 후 196년에는 이각과 곽사의 손에서 헌제를 맞아 허창으로 데려와 황실을 사실상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다. 이어 사공, 승상에 올라 명분까지 확보하며 천하제후들을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조조의 힘은 단순히 군사력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병법에 능하고 진퇴를 정확히 판단하는 전략가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년 관도대전이다. 그는 원소의 수십만 대군에 비해 훨씬 적은 병력으로 맞섰지만 오소의 군량 창고를 불태우는 계책으로 원소군을 안에서부터 붕괴시켰다. 또한 조조는 농지개강과 둔전제를 실시하여 군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그 결과 황폐한 땅을 군사력의 기반으로 바꾸어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인재 등용에도 뛰어났다. 순욱, 곽가, 정욱 등 당대 최고의 책사들이 모두 그의 휘하에 모여 그 어떤 적과도 맞설 수 있는 두뇌 집단을 형성했다.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역량만 놓고 본다면 조조는 유비나 손권을 훨씬 능가하는 말 그대로 패자로 태어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 빛나는 명성 뒤에는 어둠도 존재했다. 조조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면모를 보였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서주를 공격했을 때 그는 군사들에게 민간인 학살과 약탈을 허용했다. 그 결과 풍요롭던 땅은 불타 폐허가 되었고 피가 강을 이루었다는 기록까지 전한다. 조조는 그것을 전쟁의 불가피한 결과라며 합리화했지만 그 땅의 백성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청주를 차지할 때도 상황을 틈타 세력을 넓혔으나 그 과정 역시 무자비한 사륙과 약탈로 얼룩졌다. 조조에게는 승리만이 중요했으며 그 대가가 수많은 생명과 도덕의 상실이라 해도 개의치 않았다. 조조는 또 의심이 많은 인물이기도 했다. 그는 동군 태수 변양을 반역의 혐의로 증거도 없이 죽였고 명의 화탈을 두개골 수술을 빌미로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오해에 처형했다. 이처럼 끝없는 의심은 그를 존경과 공포의 대상 모두로 만들었다. 그의 휘하에 있던 책사와 장수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했다. 조조 스스로도 차라리 내가 남을 저버릴지언정 남이 나를 저버리게 두지는 않겠다 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는 그의 결단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철저히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본질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왜 제갈량은 조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치관의 차이에 있었다. 유가학자로 성장한 제갈량은 성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인의와 충효를 삶의 근본으로 삼았다. 반면 조조는 탁월한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만 상대를 제압하고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노자 역시 힘으로 이기는 자는 강한 자이지만 마음으로 이기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다 라고 말했다. 조조는 힘으로 승리했지만 그 힘은 수많은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이는 제갈량의 이상과는 정반대였다. 더구나 조조는 제갈량의 고향인 낭야가 속한 청주를 유린하여 백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제갈량이 그런 조조를 용납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조조는 제갈량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휘하에 들어간다면 수많은 책사 중 한 명으로 묻혀 조조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 조조는 동행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길 부하를 원했기 때문이다. 의심 많고 독재적인 조조는 결코 제갈량에게 그가 갈망하는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조를 따른다는 것은 와룡이지만 세장에 갇혀 결코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는 운명을 의미했다.
반대로 유비는 비록 약했지만 제갈량이 뜻을 펼칠 수 있는 빈 하늘이었다. 그곳에서라면 그는 새로운 천하의 청사진을 직접 그려나갈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제갈량의 전략적 안목에 있었다. 그는 조조가 강력하긴 하나 동시에 모든 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조조는 황제를 앞세워 제후들을 호령했지만 역으로 한왕조의 충성을 바치는 세력들에게는 반역자로 비쳤다. 그의 지나친 야망은 오히려 자신을 고립시켜 동호와 여러 지방 세력들의 저항을 동시에 불러왔다. 제갈량은 탁월한 통찰력으로 조조를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한실부흥이라는 대의를 실현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조는 폭력과 압제의 옛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태평성세를 이루고자 하는 이상을 품고 있었기에 그러한 사람과는 결코 융합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한 것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군주, 즉 칼과 피로만 천하를 제압하는 자가 아니라 이상을 함께 꿈꾸는 주군이었습니다. 조조는 맹호였으나 와룡의 눈에는 그가 올라 설산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대업을 가로막는 장벽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제갈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장 약한 군주였으나 유일하게 시대를 밝힐 불씨를 지닌 유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조가 중원의 높이 솟은 산이라면 유비는 거센 폭풍 속에 흔들리는 풀과 같았고 손권은 깊고도 완강한 강과 같았습니다. 그는 천혜의 수리지형과 정의 수군, 그리고 뛰어난 책사 집단을 거느리며 어떤 강적과도 맞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갈량과 같은 당대의 천재는 손권을 따르지 않고 거의 빈손이나 다름없는 유비를 선택했을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손권의 세계, 겉으로 드러난 힘 뒤에 숨겨진 이상과의 간극을 살펴야 합니다. 손권은 기원 후 182년 서주 합의에서 태어나 무장 명문가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손견은 동안 말기에 큰 공을 세운 명장이었고 강동의 호랑이라 불렸습니다. 형 손책은 아버지의 기계를 이어받아 과감한 무용과 지략으로 강동을 평정하며 나라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200년, 손책이 암살당하자 겨우 18세에 불과한 손권은 일거의 광활한 강동을 지켜야 하는 중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젊음에도 불구하고 손권은 곧 자신의 역량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강동을 단단히 다지고 강력한 수군을 양성하며 천혜의 강화 지형을 활용한 효율적 통치를 구축했습니다. 장소, 주유, 노숙 등 걸출한 책사들의 보좌 아래 손권은 강동을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키워냈고 북방의 조조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손권의 힘은 단지 군사력이나 지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무를 아우르며 장기적 안목으로 다스릴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208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을 때 손권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유와 노숙의 계책을 받아들여 유비와 손을 잡고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히 강동을 지켜낸 것을 넘어 손권을 천하 3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후 그는 형주의 일부를 장악하고 서쪽 변경을 공고히 하여 동호를 쇠락한 한왕조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로 만들어갔습니다. 잠재력으로 본다면 손권은 영토와 군사력에서 모두 유비를 크게 앞섰으며 대업을 꿈꾸는 책사라면 누구든 매력을 느낄 만한 군주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주랑이라 불린 주유는 뛰어난 군사뿐 아니라 예학에도 밝아 손권의 오른팔로 활약했고 노숙은 정립삼각이라 불린 전략을 제시하여 오와 촉의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후 육손과 고원 같은 명신들이 강동을 지탱하며 장기간의 안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듯 손권의 동호는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명사들이 모여들고 전통 가치가 보존되는 문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갈량은 손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동호의 본질에 있었습니다. 손권은 능력이 뛰어난 군주였지만 본질적으로 보수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이 닦아놓은 기반을 계승했기에 그의 목표는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강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왕조의 부흥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고 오직 손씨 가문이 안위와 이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자란 학자로서 천하를 위한 이상과 한 왕조의 부흥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손권은 재능 있는 군주였으나 이상을 함께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울림은 서로 공명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끌어당긴다.
제갈량과 송권은 모두 당대의 영재였으나 지향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제갈량은 인의와 충유 위에 새 시대를 건설하고자 했지만 송권은 그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송권은 자존심이 강하고 독립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호를 제왕의 기계로 다스렸으며 쉽게 권력을 나누거나 타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휘하에서 주유나 노숙 같은 책사들은 동등한 동반자가 아니라 단순히 그를 보좌하는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제갈량이 송권을 따랐다면 그는 단지 고문으로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했을 뿐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공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미 체계가 굳건히 자리잡은 동호회는 와룡 같은 거대한 존재가 마음껏 날아오를 무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비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기에 제갈량에게 정권을 맡기고 그를 국가의 혼이자 정신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출신과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송권은 무장가문 출신으로 동한 왕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조조와의 평화를 위해 헌제에게 신하로서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충심이 아니라 정치적 수였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유교적 사상 속에서 성장하며 한 왕조를 정통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송권은 그의 이상을 대변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유비는 비록 힘이 약했으나 한중왕 유승의 후예로서 황실의 피를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송권을 따른다면 안정을 얻을 수는 있었겠지만 제갈량의 궁극적인 목표인 한실 부흥을 이루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권과 제갈량 사이에는 성격과 비전에 보이지 않는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송권은 철저히 실리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조조를 막기 위해 유비와 손을 잡을 수 있었지만 기회가 오자 과감히 관우로부터 형주를 빼앗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리적 태도는 분명 효과적이었지만 제갈량이 소중히 여기는 도덕적 가르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해득실만 따지는 군주가 아니라 대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주군을 원했습니다. 송권은 깊고 강한 강물이었지만 그 강물은 와룡의 이상이 흐르는 방향과는 달랐습니다. 송권의 강동은 요새처럼 견고했지만 제갈량의 눈에는 자신의 이상을 맡길 수 있는 터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한 것은 거대한 꿈을 품은 명군,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나갈 동반자였습니다. 송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토, 군대, 책사, 단 한 가지, 유비가 가진 인의와 역경을 이겨내려는 의지는 없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차이가 제갈량으로 하여금 강동을 등지고 더 험난하지만 유일한 길인 유비와의 동행을 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슬비가 내리는 굽이진 산길, 안개 낀 푸른 언덕에 쌓인 초가집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베옷을 걸친 한 중년의 사내가 말에 올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세월이 새겨진 얼굴 속 두 눈에는 꺼지지 않는 신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왕실의 황숙 유비, 큰 뜻을 품었으나 손에는 단지 좌장군이라는 명분과 두 명이 결의 형제뿐인 사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청룡원월도를 움켜쥔 관우가 굳은 얼굴로 따라섰고 장비는 불만을 중얼거리며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천하의 명성이 자자한 기주와룡 제갈량을 찾아 나선 길 위에 있었습니다. 유비를 이끄는 것은 금도 권력도 아닌 오직 성의와 인내였습니다. 이 길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한 줄기 풀과 깊이 잠든 한 마리 용이 마침내 만나 시대의 전설을 쓰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농중을 찾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서 그를 보좌했던 명사서서는 친구 제갈량을 찬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명은 천재 중의 천재로 나보다 만배 뛰어난 인물입니다. 만약 그를 얻는다면 천하가 곧 그대의 손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서는 누구보다 제갈량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는 조조의 계략에 사로잡혀 유비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아픔과 아쉬움은 유비에게 커다란 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유표의 보호 아래 잠시 머물던 신야를 떠나 곧장 농중으로 향했습니다. 유비에게 있어 제갈량은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무너진 한왕조의 부흥을 환상에서 현실로 바꿔줄 열쇠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초가집에 도착했으나 마침 제갈량은 여행을 떠난 부재 중이었습니다. 집을 지키던 소녀는 무심히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유람 중이시니 언제 돌아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관우는 불쾌한 듯 코웃음을 치며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한낱 서생이 제 형님을 기다리게 하다니 언어도 다니군.
장비는 크게 소리치며 성을 냈습니다. 잘난 체하는 놈일 뿐 내가 만나기만 하면 당장 끌어낼 테다. 그러나 유비는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을 달랬습니다. 재능 있는 자는 재능 있는 자의 오만을 지닌 법이오.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를 설득할 수 있겠소? 그는 원망하지 않고 되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두 번째 방문,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여전히 형제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초가 안에서 제갈량이 검은 꼴을 품에 안고 고요히 연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비는 다가가 공손히 절을 했으나 제갈량은 일어나지 않고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 시선은 여전히 검은 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장비에게 속삭였습니다. 저자가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는가? 형님이 몸을 굽혔는데도 인사조차 하지 않는군. 장비는 곧장 뛰쳐나가려 했지만 유비가 손을 들어 막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성급히 굴지 마시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요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간청하기 위함이오. 만약 그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오면 될 뿐이오. 그는 빗속에서 오래도록 기다렸으나 제갈량은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비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갔을 때는 빗줄기가 더욱 굵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유비의 옷은 젖어들었다. 관우와 장비는 불만을 품으면서도 여전히 형님을 따라 험준한 산길을 넘었다. 마침내 도착했을 때 제갈량은 대나무 침상에 누워 눈을 감은 채 손님이 온 것도 모른 듯 태연하게 있었다. 유비는 흠뻑 젖은 옷차림으로 들어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유비가 와룡 선생을 뵙고자 하오. 부디 세상을 구원하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관우는 얼굴을 찌푸렸고 장비는 참지 못하고 크게 외쳤다. 큰형이 3번이나 찾아왔는데도 아직도 누워서 자는 척하다니 내가 당장 끌어내리겠소. 그러나 유비는 돌아서서 엄한 눈빛으로 꾸짖었다. 삼형제여, 조용히 하라. 내가 정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인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는 묵묵히 서서 기다렸다. 비가 스며드는 것도 두아우의 의심 어린 눈빛도 개의치 않았다. 마침내 제갈량은 눈을 뜨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한동안 유비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좌장군께서는 진정으로 성심을 다하셨습니다. 제갈량이 감히 그 뜻을 들어보겠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성심은 하늘을 감동시키고 큰 뜻은 땅을 흔든다. 유비의 정성은 단지 3번이 방문해서 드러난 인내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상을 위해 사는 한 인간의 증명이었다. 그는 금은보화도 권력도 가져오지 않았다. 화려한 말이나 협박도 없었다. 오직 한 가슴에 진실과 거대한 꿈만을 품고 있었다. 제갈량에게 이 만남은 단순한 손님의 방문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유비가 진정한 명주인지 단순히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합당한 자인지를 가늠하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초가집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유비는 서슴지 않고 속마음을 밝혔다. 세상이 혼란하고 한실은 쇠퇴하였소. 나는 한중왕의 후손으로서 왕조를 다시 세울 책임을 지녔소. 그러나 내 재주와 힘은 부족하여 다만 백성을 고난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오. 선생의 이름을 오래도록 들어왔기에 이렇게 찾아뵙고자 하였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교만은 전혀 없고 오직 진정성만 담겨 있었다. 제갈량은 부드럽게 깃털 부채를 흔들며 차분히 들었다. 점차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땅도 군사도 없으면서 천하를 도모할 수 있겠느냐? 이에 유비가 대답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소. 그러나 백성이 나를 따르고 두아우가 목숨을 걸고 함께하오. 거기에 선생만 더해진다면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오. 그 순간 제갈량은 오랫동안 찾던 대답을 깨달았다. 유비는 단순히 현자를 구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큰 이상을 품고 대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였다. 그는 금이나 권력으로 억지로 묶으려 하지 않고 오직 정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것이야말로 제갈량이 기다리던 명주였다. 손자는 말하였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유비는 자신의 약점을 똑똑히 알고 있었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인물을 찾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제갈량이 가장 존중한 부분이었다. 초가집 아래에서 이루어진 운명의 만남은 군신의 협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목표를 향한 두 영혼의 교차였다. 제갈량은 유비에게서 자신에게 정권을 맡길 사람, 넓은 하늘을 내어줄 사람을 보았다. 유비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인위와 끈기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제갈량이 고개를 끄덕이며 뜻을 함께하기로 한 순간
그는 단순히 초가집을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바람과 먼지가 가득한 길 위로 들어섰다. 거기서부터 한왕조의 부흥을 향한 꿈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삼고초려의 이야기는 단순히 현자를 구하는 고사가 아니다. 그것은 정성의 힘이 가진 위대한 증거였다. 여린 풀잎 같은 유비와 깊이 잠든 용과의 만남이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 순간이었다. 롱중대책 천하를 꿰뚫는 통찰. 서기 207년 와룡 제갈량은 처음으로 한나라 황숙 유비 앞에서 천하의 큰 그림을 그려보였다. 그것은 공허한 약속이나 단기적인 계략이 아니었다. 시대를 꿰뚫는 통찰, 바로 룡중대책이라 불리는 한왕조 부흥의 청사진이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군신의 결속이 아니라 삼국정립 위 토대를 세운 결정적 순간이자 제갈량이 유비를 선택한 것이 감정적 판단이 아닌 지혜와 이상에 기초한 대담한 수였음을 증명했다. 유비가 물었다. 내겐 땅도 없고 군사도 없는데 어찌 천하를 꿈꿀 수 있겠는가? 제갈량은 서둘러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나 초가집 마루에 서서 안개 낀 구릉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깃털 부채를 흔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천하는 거대한 장기판과 같소. 강자가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약자가 반드시 지는 것도 아니오. 중요한 것은 기회를 붙잡고 바른 방향을 잡는 것이오. 유비는 숨죽여 들었고 관우와 장비도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며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제갈량은 계속 말했다. 조조는 중원을 차지하고 군세가 막강하나 모든 이적이 될 수밖에 없소. 손권은 강동을 지키고 땅의 이로움은 확고하나 자신의 터전을 지키는데 급급하오. 하지만 공께서는 비록 아무것도 없으나 두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백성의 마음과 한실의 정통성이오. 그 말은 유비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지도를 펼쳐보였다. 제갈량은 이어 롱중대책을 차근차근 설계했다. 그는 서쪽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형주와 익주는 천하의 요충지요. 형주는 위와 오 사이에 끼어 있어 전략적 관문이며 백성은 많고 토지는 기름지요. 익주는 서쪽에 자리 잡아 험준하면서도 부유하니 장기적으로 근거지를 삼기에 더없이 좋소. 이 두 땅을 얻는다면 천하를 다툴 토대가 마련되어. 그는 잠시 멈추고 유비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얻으려면 손권과 힘을 합쳐 조조를 막아야 하오. 때를 기다려 천하를 셋으로 나눈 후 익주에서 북벌을 감행하여 한실을 회복하는 길뿐이오. 유비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금까지 그의 꿈은 막연한 이상에 불과했으나 제갈량은 그것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길로 바꿔주었다. 유비가 다시 물었다. 그러나 조조는 너무 강하고 손권은 쉽게 협력하지 않을 터 무엇으로 이 길을 이루겠는가?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조조는 강하나 민심이 따르지 않소. 그는 폭력으로 제압했을 뿐 원망만 쌓아두었소. 손권은 자존심 강하지만 조조에 맞서려면 동맹이 필요하오. 공께서는 황숙이라는 정통성과 인위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것이야말로 두 사람에게 없는 무기요. 올바로 쓰면 약함이 곧 강함이 될 것이오. 롱중대책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하 정세를 꿰뚫는 거대한 비전이었다. 제갈량은 명확히 분석했다. 조조는 강하나 야심과 잔혹함 때문에 고립될 수밖에 없고 손권은 굳건하나 강동을 벗어나려 하지 않으며 유비는 비록 약하나 혼란을 기회로 삼아 떠오를 수 있다. 그는 동호와의 동맹이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조조야말로 양측의 공동의 적이었기 때문이다. 형주와 익주를 차지한 뒤에야 비로소 독자적인 세력을 세우고 북벌을 통해 한실을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힘이 아닌 미래의 가능성에 근거한 도박이자 오직 제갈량 같은 지략가만이 그려낼 수 있는 구상이었다. 손자는 말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제갈량은 적뿐만 아니라 유비의 잠재력까지도 꿰뚫어 보았다. 지금은 조조나 손권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인위와 정통성이라는 무형의 무기를 활용하면 언젠가 큰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유비에게 다시 말했다. 지금 당장은 강할 필요가 없소. 백성의 마음으로 형주를 얻고 외교로 손권을 붙들며 익주를 근거지로 삼으시오. 그리하면 언젠가 조조와 맞설 날이 오리다. 그 말은 실패와 방랑에 익숙했던 유비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피워올렸다. 그러나 룡중대책은 단순히 유비를 위한 계책이 아니라 제갈량 자신이 유비를 따르기로 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유교적 이상을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성현의 가르침 속에서 자라난 한 학자로서 제갈량은 단순히 한 군주의 책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인의와 충효를 기초로 한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했다. 손권을 따른다면 이미 틀지어진 체제 속에서 제한된 참모에 머물 뿐이었다. 조조를 따른다면 거대한 권력 기계 속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을 것이다. 오직 아무것도 없는 유비만이 그 이상을 뿌리내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었다. 유비가 물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오? 제갈량은 차분히 대답했다. 경, 형주, 과 익주, 익주를 손에 넣은 후에는 군대를 정비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조조의 세력이 약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서쪽에서 폐하께서 북진하고 동쪽에서는 손권이 함께 공격한다면 조조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굳건한 눈빛으로 유비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폐하께 달려 있습니다. 백성을 잃거나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이 계획은 한낱 뜬구름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모든 것을 선생께 맡기겠소. 선생만 곁에 있다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소. 그 순간 용중대책은 단순한 전략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약속이자 맹세가 되었다. 유비는 제갈량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맡기고 제갈량은 유비에게 자신의 이상을 걸었다. 그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고 이미 강대한 권세를 지닌 자를 따르지도 않았다. 대신 한 줌 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를 장차 거목으로 키워내는 가장 험난한 길을 택했다. 그 깊은 통찰은 제갈량의 선택이 충동이 아닌 지혜, 믿음, 그리고 원대한 이상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바로 그날 밤, 용중의 초가집에서 삼국 정세의 새 발판이 굳어지기 시작했고 역사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지략과 충해, 그리고 난세 속 희망의 장이었다. 234년, 제갈량은 고개 위에 서서 부채를 들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에는 위나라의 대군이 버티고 있었다. 용중을 떠나 유비를 따른 지 이미 20해가 넘었건만 한시를 부응시키려는 그의 이상은 여전히 가슴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꽃은 이제 연이은 실패와 쇠약해진 몸으로 인해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었다. 5차례의 북벌, 5차례 온 힘을 쏟아부으며 위군과 맞섰으나 사마이의 노련한 지휘와 강대한 위의 국력을 넘어서기란 불가능했다. 결국 그는 평생의 서약을 끝내 이루지 못했다. 북벌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한 충신의 집념과 인내, 그리고 천구의 남을 통한의 이야기였다. 223년, 백제성에서 유비가 세상을 떠나자 제갈량은 어린 우주 유선을 보필할 임무를 맡았다. 그때 촉하는 이릉대전에서의 참패로 경주를 잃고 걸출한 장수들을 열어디르며 국력이 심각하게 쇠퇴해 있었다. 승상으로서 제갈량은 익주를 안정시키고 군대를 다시 세워야 했다. 그는 농업을 개혁하고 생산을 장려했으며 치밀한 보급체계를 마련해 익주를 견고한 근거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잘 알았다. 수비만으로는 결코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북벌은 한시를 부응시킬 유일한 길이었고 비록 가시밭길일지라도 걸어가야만 했다. 228년 유비의 죽음으로부터 4년 뒤 제갈량은 마침내 첫 북벌을 감행했다. 한중에서 군을 이끌고 관중으로 진군하며 장안점령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젊고 재능 있는 장수 마속을 총애하여 가정을 맡겼다. 그러나 마속은 지나치게 자만하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산 위에 진을 쳤다가 사마이의 포위에 걸려 참패하였다. 결국 제갈량은 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마속을 군법에 따라 처형해야 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말했다. 내가 마속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다. 선제께서 그가 말만 번지르르하다고 경계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아 나정을 잃고 말았다. 이는 내 잘못이다. 그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이 아니라 제갈량 자신의 한계를 일깨워준 깊은 상처였다. 이후에 4차례 북벌 228년, 229년, 231년, 그리고 234년 역시 제갈량은 철저히 준비했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진령, 위 험준한 지형을 활용하고 연노, 연속 발사 세뇌와 같은 신무기를 발명하여 수적으로 우세한 이군에 맞섰다. 231년 제4차 북벌에서는 위나라의 명장 장압을 검각에서 격파하며 관중 일부를 차지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그 앞을 가로막은 이는 교활하기 그지없는 사마이였다.
사마이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철저히 요새를 지키며 촉한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갈량이 군량 부족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제갈량은 탄식하며 말했다. 사마이는 늙은 여우와 같아 정면 승부를 피하고 내 힘이 다하기만을 기다린다. 나는 계책이 있으나 천명을 거스를 수는 없구나. 마지막 5번째 북벌 234년은 제갈량의 절망적인 시도였다. 당시 그는 이미 53세, 수십 년간의 노심초사로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군을 이끌고 오장원에 진군하여 다시 한번 사마이가 이끄는 위의 대군과 맞섰다. 촉군은 몇 차례 소규모 승리를 거두었으나 군량 부족과 험악한 기후로 더 이상 진격할 수 없었다. 제갈량은 이번이 자신의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하고 후주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렸다. 신은 온 힘을 다 바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한창일 때 그는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 병상에 누운 채 장수들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에는 거짓 패배를 꾸며 사마이를 속이고 군을 안전하게 한중으로 철수하라. 234년 8월 23일 제갈량은 끝내 오장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북벌의 이상은 미완으로 남았고 그의 평생의 서약은 이루지 못한 채 유한한 생애를 마감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충신 조은의 죽음은 제갈량의 가슴에 더욱 깊은 한을 남겼다. 조은은 229년 제2차 북벌 직후에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그는 제갈량에게 이렇게 말했다. 승상, 자룡은 이미 늙었습니다. 선제의 유언을 더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제 한실부흥의 대업은 전적으로 승상께 달렸습니다. 조은의 부음을 들은 제갈량은 통곡하며 탄식했다. 자룡이 세상을 떠나니 내 한쪽 팔을 잃은 것과 같다. 북벌. 그의 말이 아직 귀에 맴도는데 나는 끝내 이루지 못했구나. 조은은 단순한 명장이 아니라 충의의 상징이었다. 그는 제갈량과 함께 적벽대전부터 촉한 창업 초기까지 온갖 고난을 헤쳐왔다. 그의 죽음은 세월이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가혹한 현실이었다. 사기에 이르길 성패는 하늘에 달리고 계책은 사람에게 달린다. 제갈량은 모든 열정을 북벌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다. 촉하는 아무리 제갈량이 이끌었어도 위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약소하였다. 익주는 비옥하였으나 인구가 적고 험준한 산악지형은 오히려 군수 보급에 큰 장애가 되었다. 촉군은 정예였으나 위의 수십만 대군을 상대하기에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사마이는 완강한 수비 전략으로 제갈량의 모든 북벌을 소모전으로 바꾸어 시간과 자원이 강자의 편으로 기울게 만들었다. 제갈량은 장수들에게 말했다. 나는 패배가 두렵지 않다. 다만 다시 싸울 기회를 잃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오장원에서 영원히 그를 떠나갔다. 제갈량 사후 촉군은 그의 유언대로 안전하게 한중으로 철수했다. 유선은 그를 충무후로 추증하였고 후세 사람들은 그를 만대군사라 일컬었다. 그러나 그의 한은 단지 북벌의 실패가 아니라 끝내 이루지 못한 한실부흥의 꿈이었다. 그는 촉한을 보잘것없는 세력에서 삼국의 한 축으로 일으켜 세웠지만 유비에게 한 약속은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그의 북벌은 비록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충성과 탁월한 지략의 증거로 후세의 길이 남았다. 그는 가장 험난한 길을 선택했다. 그 길은 자신이 믿은 대의명분과 천하태평을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여겼던 길이었다. 오장원은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장소일 뿐 아니라 후세에 깊은 교훈을 남긴 곳이다. 아무리 큰 재능도 시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 북벌은 실패로 끝났지만 부채를 들고 평생을 이상에 바친 초야의 승상 제갈량의 모습은 불멸이 되었다. 그의 천추의 한은 패자의 탄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지는 영감의 불꽃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한 사람의 가치는 반드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꿈을 끝까지 좇는 그 끈질김에 있다는 것을. 천하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고 조조 손권 유비 세 거인은 각기 다른 길을 걸었다. 조조는 무력과 계략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웅대한 산과 같았으나 그 대가는 백성의 피와 눈물이었고 손권은 견고하고 끈기 있는 심연의 강과 같았으나 그의 뜻은 오직 가업을 지키는 데 머물렀다. 반면 유비는 폭풍 속의 풀잎처럼 미약했으나 인의와 한실의 정통성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제갈량은 뛰어난 지략과 유학적 이상을 바탕으로
세 갈래 길 중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조조의 무력도, 손권의 안정을 택하지 않고 가장 약한 유비를 선택했다. 그 선택은 우연도, 감정적 충동도 아니었다. 세 번 초가집을 찾아온 유비의 간절함 속에서 제갈량은 권세로 억누르지 않고 오직 진심으로 감화하는 군주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비록 유비에게 땅도 군사도 없지만 자신에게 무한한 하늘을 맡길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롱중대책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약한 풀립도 정성껏 가꾼다면 거목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였다. 제갈량은 가장 험난한 길을 택했다. 그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이상에 합당했고 쇠락한 왕조를 다시 일으키려는 꿈에 합당했기 때문이다. 이후의 세월, 불타오른 적벽대전에서부터 비장한 5차례 북벌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선택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제갈량은 유비와 함께 무에서 촉한을 세우고 미약한 세력을 삼국의 한 축으로 키워내 조의와 동호와 맞설 수 있게 했다. 비록 북벌은 끝내 실패했고 그는 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지혜와 충성은 시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는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지혜 굳은 위지 대위를 위한 희생의 상징이 되었다. 유비 또한 단지 한나라의 군주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과 인의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낸 증거였다. 군자는 도를 근본으로 삼고 인을 으뜸으로 삼는다 라 했다. 제갈량이 유비를 택한 것은 그가 군사적으로 가장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도, 인의와 충효의 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조는 칼날로 천하를 정복할 수 있었고 손권은 강동을 지형으로 지켜낼 수 있었지만 오직 유비만이 와룡의 가슴에 이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그 선택은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지만 시대를 넘어 울림을 남겼다. 혼란과 야심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람의 가치는 차지한 영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교훈이었다. 후세는 북벌의 미완을 아쉬워하고 유비의 말년 패배를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도 두 사람의 관계가 충의와 이상이 빚어낸 전설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제갈량은 가장 쉽지 않은 길이지만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선택했다. 유비는 가장 강한 자는 아니었으나 와룡의 눈에는 가장 합당한 군주였다. 롱중에서 오장원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삼국사의 한 장이 아니라 지략과 인의가 어우러진 인간의 서사시로 후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메아리칠 것이다. 삼국지의 제갈량과 유비의 이야기를 사랑한다면, 더 많은 비밀과 책략, 그리고 깊은 교훈을 알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 역사 속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그 장엄한 시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대도고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마음과 지혜가 엮어낸 불멸의 역사를 함께 탐험해봅시다.